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2는 주요국 중에 압도적인 꼴찌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집값이 아닌데 집값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었다. 경기는 안 좋아서 금리는 내려야 되는데 핵심인 건설 투자 경기를 돈을 뿌려가지고 살리지는 않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우는 격이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0.5% 인하했고 이제는 2.5%입니다. 정권 교체 직전에 이런 금리 인하, 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내려갔는데요. 0.25% 내려갔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B컷을 해야 된다. 0.5를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일단 이 금리가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말들이 참 많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수많은 게 있죠. 물가도 중요하고 내수 경기도 중요하고 국제 경제 상황도 중요하고 환율, 금융 여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집값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 아닙니까? 물가. 그죠? 근데 이제 집값 때문에 금리를 그동안에 못 내렸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일 중요한 거는 집값이 아닌데 집값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 정제의 극단적인 아이디어 이래가지고 서울 집값 잡으려면 강남의 대학 정원 상한선을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사고 집이 많이 비싼 이유는 학군 때문에 그렇다. 학군 때문에. 특히 대치동을 문제에 삼으면서 대치동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학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강남에서 서울대를 가는 사람들 상한을 정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 균등하게 서울대를 뽑아야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 수준까지 갔어요. 이게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까지 집값에 개입하면서 학업 문제까지 해야 될 정도로 대단히 관심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집값, 온통 집값이다.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는 것도 봤어요. 금리 내리면서 이제는 일부 지역에 금리를 내리면 일부 지역에 자금이 들어가서 집값을 급등시킬 수도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빼먹지 않고 하시는 걸로 봤어. 여전히 집값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경기가 중요하죠. 이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도 잡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집값 잡는 것은 한국은행 총재의 메인 역할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런 집값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내수 경기. 그래서 경제 성장률 추이 보면 분기별로 전분기 대비 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2024년 2분기에 마이너스 0.2, 2023년 3분기 어떻게 했어요? 3분기 0.1, 0.1 했는데 2025년 1분기에 또 마이너스 0.2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0.2%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집도 전국이 다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수도권에 특히 서울의 일부 지역만 올랐는데 그거 이후로 계속 금리를 못 내리고 있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사상 초유의 0.2%라는 성장률을 보였다. 이런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래서 내수 경기가 죽었다. 내수 경기가 죽었다 하는데 브리핑을 봤어요.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 경기의 14%를 차지하는데 마이너스 3점이다. 설비 투자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라는 게 미래에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금리가 여전히 높으니까 빚을 내서 과감하게 투자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죠.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이너스 3점이 콕 집어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건설 투자가 부족하니까 내수가 죽은 것처럼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건설 투자 경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설 경기가 PF에 물려있고, 미분양에 물려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해결책은 뭘까요? 망해서 없어지는 게 해결책인가?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건설이라는 게 집을 지어서 파는 거잖아요? 안 팔리면 망하는 거고.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야 역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지 팔리고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경기는 안 좋아서 금리는 내려야 되는데 핵심인 건설 투자 경기를 안 좋은 건 맞는데 돈을 뿌려가지고 살리지는 않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경기는 죽어버렸습니다.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전체를 다 죽여서는 안 된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우는 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2는 주요국 중에 압도적인 꼴찌다. 한국인데요. 마이너스 0.2 압도적인 꼴찌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나라가 3개 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압도적이다. 그 정도로 경기가 좋다. 그래서 우리가 빅컷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0.5를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은데 여전히 0.25를 내렸고 추가로 3개월 내에 0.25를 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금통위원이 다행히도 4분이었고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2분이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또 한 번 내려갈 것 같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 2025년 경기 전망이 한국은행은 1.5% 성장해서 0.8로 떨어뜨렸다. 아니 이게 어떻게 반으로 떨어질 수가 있지? 전망이란 게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가 있나? 그래서 이게 0.8로 내려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내수부진이고 내수부진에서 가장 큰 게 건설 경기 위축이다. 건설 경기는 살려야 되는데 부동산은 살면 안 되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아파트는 망고쌤. 그러면 왜 한국은행은 도대체 왜 가계부채 걱정을 하는 걸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런 걸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서 2021년, 22년에 얼마나 대출받아서 집 많이 샀습니까? 그래서 99.3%까지 갔다가 2024년에 92%까지 내려왔는데 정부나 한국은행의 목표는 80%대로 점진적으로 내리는 게 목표입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하니까 대출을 좀 줄이다 보면은 언젠가 GDP 대비로 해서 가계부채가 줄지 않겠냐 했는데 이러다가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오히려 더 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쨌든 GDP 대비 가계부채가 많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한국은행이.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이자를 많이 내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 침체가 온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사실 아까 봤잖아. 아까 보니까 민간 소비는 크게 많이 안 줄었는데 건설 경기가 줄었어. 누구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 돈은 죽은 돈이고 묶인 돈이고 쓸모없는 돈이라 부동산에 집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깔고 앉아 있는 거니까. 누가 깔고 앉아 있어요? 돈이 다 돌고 돌아서 통장에 들어가면 그 통장을 은행에서 대출해줘서 돌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건설 경기가 살라 그러면 어떻게 집이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집이 분양이 잘 되려면 사람들이 집을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 시장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내수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이 깔고 앉아있는 돈이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라는 것이 왜 제가 말이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GDP 대비라는 기준 자체가 국제 기준이긴 한데 GDP 대비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고 GDP 대비 부동산 자산 비중이 낮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호주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는 GDP 대비 부동산 자산이 많아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이 많은 나라들은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GDP 대비로 많으니까 OECD 몇이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부채가 100만 원 있으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까? 아니죠. 내가 1000만 원을 버는데 부채가 100만 원이야. 반대로 내가 50만 원을 버는데 부채가 100만 원이야. 똑같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부채 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질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가계 재무제표라는 게 매년 공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얼마나 심각한지.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자산이 5억 4천. 자산이라고 하면 부채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금융자산은 1억 3천이고요. 그냥 은행에 넣는 저축만 해도 9,700만 원이야. 9,700만 원. 자, 그런데 부동산 자산은 3억 8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가계부채는 도대체 얼마냐? 그래서 우리나라 총 가계부채를 우리나라 가구수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되냐면은 가구당 9,141만 원 정도 됩니다. 뭐냐면 자산이 5억 4천이고 부채가 9천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채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20%.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금융자산, 당장 현금으로 캐시로 땡길 수 있는 게 1억 3천이야. 부채는 9천만 원인데 당장 현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1억 3천이 있다는 거야. 이게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GDP 대비 가계부채란 프레임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되게 위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계자산이나 현금 대비로 보면 부채가 많은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부동산만 놓고 보면 3억 8천이고 그걸 가계부채로 보면은 부동산 대비 부채 비율은 24%밖에 안 되고 이 9천만 원도 현금으로 일시불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가계는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지도 않고 GDP 대비 국제 기준이 어떠네 있었더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행 총재는. 자, 젊은 사람들이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사니까 소득이 남는 게 없어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가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민간 소비는 아까도 봤지만 별로 안 줄었고 건설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값은 잡아야 되고 건설 경기는 살려야 되고 화장실은 가는데 이런 부분 안 되고 약간 이런 느낌 같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거냐. 내가 300을 벌어갖고 집을 사서 이자로 100만 원을 내면 심각한 거고 내가 300을 벌어가지고 집을 안 사고 월세로 100만 원을 내면 안 심각한 거냐. 소비는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 겁니다.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나 같은 동네 아저씨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앞으로 이렇게 된답니다. 해외 투자은행 IB, 한국은행보다 얘들이 더 잘 맞추는 것 같아. IB들 보면은 자 2025년 4분기가 되면 대략적으로 2%에서 2.25까지 내려갈 거라고 이게 2월달 자료예요. 국제금융센터의 2월달 자료인데 그때 1.5 예상했는데 이제 0.8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요거보다 더 많이 내려가야 되겠죠. 지금이 2.5니까 두세 번 더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안 내리면 실기하는 거다. 집값 잡으려다 집값도 못 잡고 경기가 망가질 거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표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4분기가 되면 2.25에서 2% 사이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때는 1.5로 예상했던 거고 성장률을 지금은 0.8 반토막이 났으니까 아마 2.0이야 1%대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전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실기하고 있고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있다. 집값 핑계로. 그러면 경기가 망가질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내려도 될 걸, 미리미리 끊어서 내려도 될 걸, 갑자기 내리게 될 거고, 내리는 속도가 빨라질 거다. 그래서 내리는 속도가 빨라지면 집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금리와 수급의 함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금리가 아주 빠르게 내려가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서울의 수급, 입주 물량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40년 만에 최저다. 그리고 2026, 2027, 2028년 최소한 3년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집은 40년 만에 최저로 공급되는 게 3년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 집이 자기 집이냐, 남의 집이냐 차이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